유시민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정답 아래에서 논리를 개발해낸 것 같다. 그래서 평택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거 아니겠느냐. 조국 지지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거는 비평가가 자기 자신을 어떤 대상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가 그렇다고 난 누구를 지지해. 그리고 정해놓고 그 지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자꾸 데리고 올라오고 그래 원래. 우리 같이 해요. 여기 들어와서 해요. 거기 따로 있어하고 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봐온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선 후보 지지율 좀 나왔을 때도 시하자고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안 들어간 거지.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 나는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상당한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 또는 정치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커진 이 내부와 주변 여기를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포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잘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 판단을 저는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게 첫 번째 탄핵하고 내란청산 정치 선거연합을 만들어서 49% 넘게 득표해서 이재명 정부가 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일치 단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범민주 진보 진영이. 네. 근데 저쪽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그렇죠. 대통령 인기가 높아요. 지지율이 높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어요. 네. 지난 1년간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대 30이에요. 잘한다 60, 못한다 30. 그 윤석열 때는 못한다 60, 잘한다 30이었어요. 정반대네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고 전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쪽 내부를 보면 엄청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외부의 적이 약화되면 내부의 균열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약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네네. 그러면 외부의 적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범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과 연대, 연합 또는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작은 정당들을 끌어다 쓰고 국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양상은 뭐냐면 중도나 우파적 성향을 갖거나 심지어 약간은 위험한 정도의 우파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왼쪽 날개에서는 그 누구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때 제가 보기엔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정당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다면 기본소득당이나 또는 그 밖에 뭐 진보당이나 그 밖에 다른 정당들이 사회민주당에 있잖아요. 네. 저는 조국당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정당들의 다양한 인력들을 저는 최소한이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재수가 없었어요. 전혀. 정당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어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모든 세력이 척결된 일당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당 내부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 극우화되면서 저는 약해지다 보니까 범민주 진보 진영 내부가 지나치게 폭력적.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예컨대 16군데 하는데 8대 8이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면 벌써 잘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뭐냐면 선거가 너무 여유 있어 지금. 이건 뭐 평택을해서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전체 전황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에. 평택을 민주당 후보가 무슨 사채업을 무슨 차명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 문제지. 이것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지 여유 있어요 지금.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전에 총선 때 일을 들어볼까요? 저는 이거 억울한데 근데 지금 선거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당전자가 계속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빨리 대안을 수습 국면으로 가겠죠. 대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발표하고 당에서는 수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내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았어요. 김영남 후보의 경우는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이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나 때문에 당이 선거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이 스토리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김영남 후보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영남 후보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뭐 어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김영남 커버 치는 무슨 당원들 협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내고 있고 당 사무총장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김영남
김영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큰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것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조국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김영남 후보는 반드시 사퇴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는 세종시에서 민주당 후보 그렇죠. 그 재산 신고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날려버리고 김종민 무소속 그렇잖아요. 후보한테 다 해서 감면시켰잖아. 네, 민주당 안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안 나왔으면 사실은 김영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조국 때문에 김영남이 나온 거예요. 평택을에 대한 정치 비평은 비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종편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가면 무도회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조국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예컨대 조국 혁신당에서 여기는 당신들 귀책 사유 있는 데니까 우리 당에서 누구 후보 낼게 이렇게 해서 냈다고 쳐요. 네네. 그럼 민주당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왕 후보가 나왔을 수도 있고. 생각해봐요. 아니 거기 국힘 제로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조국 후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으면 돼요. 거기에. 민주당이 단 한 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몫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국 씨한테도 처음에 조국 혁신당 만들 때부터 이걸 경고를 했어요. 나한테 자문하러 왔을 때 민주당 무서운 정당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냐 하면 국힘당 계열과의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거기 않고 이쪽 진보 진영 안에서 다른 군소정당하고 싸울 때는 늑대다. 자기 살코기, 자기 먹을 고기, 살코기 한 점도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가루가 될 거라. 그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실이에요. 이게 정치는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창당할 때부터 이 말씀 하셨었어요. 민주당은 모든 정당이 그러시 민주당도 그래요. 유시민 작가는 친문 부활을 위해서 저러는 거 맞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네.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제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오윤혜 씨하고 할 때 오윤혜 씨가 한 말 중에 내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때. 네.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되는데 벌써 뭐 차기 주자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운하다. 서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부칙조항 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와 관련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부칙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네.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네.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합쳐서 55%가 넘어요. 박정희 대통령 25%예요. 박근혜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영이에요 또. 그러니까 간만에 웃었네. 어떤 전직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고 세계관,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 위에 올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가 연합해서 지금 민주정부를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네. 켜켜이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네.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그냥 자기만의 정신 세계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진영을 폭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고 범민주 진보 진영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세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항상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아닌 길을 입 밖에 내는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라서 그냥 이재명 정부 때 이득을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비리하고 한 거예요. 아니 그만해. 네 분의 대통령을 제발 좀 갈라서게 하지 말자. 그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냐. 네. 좋지 않은 방법이다. 저는 김부겸 후보를 20살 때부터 알거든요. 엄청 제가 20살 때. 오랜 인연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알아요. 어렸을 때 20대 때 알았던 김부겸이 이제 한 30년 동안 없어졌었거든. 공포에서 어렵게 국회의원 되면서 네. 이 양반이 그렇게 호쾌한 양반인데 아주 조심성 많고 너무 신중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말도 너무 눈치 봐가면서 하고. 그래서 제가 실망이야. 내가 알던 김부겸 형은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번 대구에 출마한 거는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마음 비우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 언어가 이 거리에서 마이크 잡아서 하는 이 말이 내가 20살 때 봤던 김부겸 형의 그 느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요. 저 형님은 이번에는 진짜 완전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공적인 어떤 동기 그것만 100% 가지고 나오셨나 보다. 그런 이미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혼자서 그냥 낄낄거려요. 이 형 오랜만에 만나네 이러면서. 너무 좋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지향을 가졌지만 큰 틀에서 우리 현대사의 네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들을 좋아하는 시민들
또 그 대통령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유대, 연합 이걸 어떻게 묶어서 한국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할 거냐. 이게 정치세력 정당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고민이에요. 네. 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해라. 그러면 단일화니 뭐니 이런 것들 잘 필요 없잖아요. 각자 다 나와서 해보고 누구든 이 진영에서 2등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다 모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작은 정당들이 소선거구를 하니까 맨날 사퇴 압박을 받잖아요. 지금 진보당 조국혁신당 후보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퇴하잖아요. 네. 이거 얼마만한 억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분들이 적은 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인데 적은 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좋은 게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은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어마어마한 억압으로 그 작은 정당들을 압박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그 혜택은 민주당이 독식해와서 지금까지 이걸 풀어줘라. 그러면 아니 꼭 이 방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제도 속에서 존재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생태계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런 연합 정치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의 어떤 그 집권을 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안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노력을 1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불만이고요. 네네. 아쉬움이고. 네. 지난번 박근혜 탄핵, 대선, 문재인 정부 탄생, 그다음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번에 윤석열 탄핵, 그다음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똑같았거든요. 네. 거의 똑같은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정당 지지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조사에서 보면은 35%를 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정의의 핵심을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부끄러움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혼동과 혼재 속에서 해체돼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뭘로 뭉쳐있냐면 일정하게는 분노로 뭉쳐있는데 그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를 사용하고 이용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 가장 큰 잘못된 일은 뭐냐면 그거를 제도화한 거예요. 유럽 파시즘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 그거를 제도화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 나라는 파시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게 실제 유럽 사람들의 합의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거와 연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 깨뜨렸어요. 약간 저는 동의 안 되는데. 동의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은 극우와 뭐 제휴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극우예요. 원래 대한민국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극우였어요. 노골적으로 극우 성향을 드러내냐, 좀 슬슬 문제에서 감추냐 그 차이만 있었던 거지. 그 지난번 윤석열의 내란은 그냥 눈치 없이 그냥 드러내버린 거지. 그 이제 이명박 같은 사람은 살살 감추면서 했고. 네. 뒤로 그 짓을 했잖아요, 전부 다. 극우의 제도화라는 게 다 국정원 그때 이용해가지고 뭐 맞습니다. 극우 양성하고 네. 일베놀이 만들고 이런 게 다 밑에서 안 보이게 한 거고 겉으로는 뭐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부르면서 뭐 눈물을 흘렸어 이런 거짓말도 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 정도의 능수능란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신의 얼굴을 그냥 드러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저 정치 세력은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약간 예전보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좀 줄어든 거지. 그 사람들이 극우와 제휴를 한 게 아니고 저 당은 자체가 극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막 각급 선거 후보로 공천하는 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들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약해졌어요. 네. 그렇죠. 네?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내부의 싸움이 생기게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 따질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런 거예요. 자연히 섭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얼마나 건강하며 어떤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는 주체인가를 판단할 때 외부의 적이 약해질 때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내냐. 이걸 보면 그 집단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욱 씨가 아까 정리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네.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세력을 어떻게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결속해서 서로 연대 협력하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지방선거 본격 들어가기 전부터 벌어진 여러 양상,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이게 외부의 적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는 건 필연적인데
이 권력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 한동훈은 박근혜 30년 구형했거든. 그런데 한동훈이는 표 좀 얻어보겠다고 박근혜의 삶 자체가 존경스럽대.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좋았다. 왜 예수로 물으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 주도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스와 노가 아니라고 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국회 가서 제대로 국민 의견 수렴하고 지금은 북구 주민들에게만 집중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선거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제동을 걸었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동의하세요? 실제로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 훨씬 더 좋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중요한 전재수 거는 의원이 잠시만요. 전재수 의원이 이 법을 30초 보장해 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주도권. 네, 보장해 주십시오. 좀 이따 보장 드릴게요. 어떻게 보장하시려고요? 자, 전재수 의원이 바로 이 법안 가져온 공대야 공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당연한 맛이야. 거고요. 기본적으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데 오히려 왜 반대를 하십니까? 저 제가 가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되고 얘기는 있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주소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네,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네. 자, 자, 30초 제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그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네 만에 실제로 아주 또박또박 말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600번의 토론, 그 강연을 다녔던 사람이라서 말 잘해요. 대한민국 주적은 누굽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국방부 백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아직도 찾지는 30분 30초 보장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안보와 환경이라는 게 유연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난 정부에서 드론 달려가지고 안보 위기 만든 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